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제가 Q&A 이벤트를 올린 게 보니까 5월 1일이더라고요.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너무 늦게 답변을 올려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변명을 좀 드리자면 그냥 너무 귀찮았어요. 이게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게 귀찮은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사주라는 주제로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것 자체에 어떤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재미가 좀 없어졌달까? 아마도 공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인문학 공동체에 속해서 공부를 좀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배움을 받던 스승님께 요즘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공부가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요즘에 공부 안 하는구나. 공부가 힘든 이유는 공부가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재미가 없는 이유는 그 공부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근데 뭐 딱히 방법은 없어요. 다시 뭔가 재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고 흥이 나는 계기가 저한테 또 언젠가 오겠죠. 그때까지는 좀 다른 재미를 취하면서 이것저것 여유 있게 기다려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한 가지 더 고백하자면 제가 사주명리학 하는데 좀 지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계엄령이 떨어지던 그날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이 사주명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리고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배우고 아는 것들을 나누고 또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너무나 쇼킹했던 내랑 쿠데타를 겪으면서 사주명리가 무슨 힘이 있나? 뭔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느낌? 내가 그동안 신나서 해오던 공부가 별로 의미 없고 부질없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의심? 이러니 저러니 좋은 말로 내가 포장을 해도 결국 사람들은 미신이나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좋은 운, 나쁜 운,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그런 식으로 고정된 편견 안에 묶여있는 어떤 그 답답함을 내가 해소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떤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그동안 싫다고 외면해 왔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직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내 언어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단함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너무너무 친애하는 육아툰을 너무너무 유려하게 잘 그리시는 이효르 작가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사주 보러 갔을 때 필터 없이 나쁜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대처법은 그냥 한 귀로만 듣고 흘린다. 옆에 바로 정답까지 적어주셨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답변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는 놨어요. 사주 해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수가 많은 사주를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제 사주 같은 경우 저는 개해일주에 임수까지 있고 해서 수가 많은 사주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음흉하고 속을 알 수 없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수라는 건 자체가 생각이고 사색이고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속이 깊고 속이 깊다 보니까 표현의 어려움을 좀 겪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만 막상 나를 어떤 식으로든 규정하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굉장히 달라지죠. 음흉하다고 하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음흉하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고 속이 깊다는 건 굉장히 이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왠지 이해하고 싶어지는 그런 어법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자는 그냥 뚫린 대로 말하는 방식 좀 그럴듯하게 말하면 지식을 배설하는 방식 후자는 뭔가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어 너와 공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 사주를 보러 간 게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 직장 사수 언니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처음 사주 카페에 가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살면서 이혼남도 만나고 바람둥이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온갖 남자를 다 만나게 되는데 그건 내가 남자를 너무 밝혀서이고 어른 말도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인간이라는 양. 뭐 저렇게 말을 하지 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거 아닌데 하고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는 좀 일찍부터 남자친구를 많이 만난 게 사실이고 사춘기도 세게 와서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른 말을 무시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뭐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나름대로 수긍은 되는 그런 사주풀이였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사주라는 게 뭐길래 나에 대해서 이렇게 껴맞출 수 있는 걸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마치 내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닐지언정 스르륵 훑어본 적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는 척을 할까, 근거가 뭘까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주 공부의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 대처법은 그런 거였겠죠. 오씨, 뭐라는 거야. 근데 좀 신기하긴 하네. 아주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네. 제가 나에 대해서 뭘 봤길래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에 대한 그냥 호기심, 궁금증, 재밌네 정도로 그 불쾌함을 그냥 궁금증으로 치환하는 방법. 너의 그 무례함과 그 싸가지를 인정하진 않아. 그렇지만 뭔가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게 하는 태도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의 성찰로 연결을 시키다 보면 그래도 좀 얻어지는 바가 있지 않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댄다면 예를 들어서 뭐 너는 관이 없으니까 남자복이 없네. 국가고시 같은 거는 생각도 말아라.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뭐 너는 유절할 팔자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면은 큰일 나겠네. 사고수가 꼈네.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사주명리 용어 중에서도 어떤 자극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겁박하고 용어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그냥 쌉소리다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죠. 일주 간여지동인 임자일주입니다. 사주를 보면 일주로만 판단해 고집쟁이의 독불장군이라며 사업이 맞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제 사주가 금기운을 제외하고 목화토수가 있거든요. 금 인성이 없고 목화토수 식상, 재성, 관성, 비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신약하다고 하는데 보통의 간여지동과는 다르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정확히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에 신약하다고 하는 데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신약의 조건은 비겁과 인성이 없을 때거든요. 있어도 약하게 있을 때. 근데 일단 월지에 인성이나 비겁이 있다면 신약하다고 보기 힘들고 만약에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수가 월지에 하나 있으면은 이 사주는 절대로 신약하다고 보기 힘든 사주죠. 근데 일단 임자일주라고 하시니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이네요. 그래도 일지에 어쨌든 겁재가 있는 사주잖아요. 그래서 뭐 관법에 따라서 신약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기 고집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주체성, 고집이라기보다는 주체성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사주는 굳이 신약 신강을 논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통의 간여지동과는 다르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왜 보통의 간여지동과 다르게 봐야 되죠? 왜죠? 금이 없어서? 저도 개해일주인데요. 저도 무인성에 나머지 식상, 재성, 관성, 비겁만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해의 일주는 이미 개해 자체로 수량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있다고 해도 인성이 잘 흡수되지 않는 구조이기도 하고 만약에 개해일주이면서 인성이 약하게 있고 화가 강한 구조였다면 금생수가 굉장히 잘 되는 사주일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일주도 중요하지만 그 일주 주변에 어떤 글자들이
생극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주만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임자일주도 기본적으로는 인성보다 더 필요한 건 식상이죠. 수생목으로 물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고여있는 물이 되기 때문에 머리는 굉장히 좋겠지만 외부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뭔가 고립성이 강한 일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독불장군의 고집쟁이이고 또 임자일주 특유의 어떤 편인의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생각하기 좋아하는 이런 덕후기질,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시선에 따라서 또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고집불통이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나? 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죠. 월지가 관성이라거나 아니면 그 관이 또 투관까지 해서 격을 이루는 뭐 정관격, 평관격이라거나 했는데 거기다 그 옆에 재성까지 있어서 재생관하는 사주인데 간여지동이니까 사업이 맞다 라는 식의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죠. 오히려 구조에 따라서는 만약에 연월에 재관이 발달하고 일시에 비겁이나 식상이 발달한 구조라면 뭐 썩 나랑 잘 맞진 않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식상으로 취미생활 즐기는 구조. 그러다가 뭐 운에서 재성이 와서 식상생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성이 와서 문서운을 끌어오고 관성을 내 위주로 쓸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흐름을 예측할 수는 있겠으나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사업이 맞다는 식의 주장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법이기 때문에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주변인에게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예술가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술을 할 사주가 존재하는지 혹은 이에 가까운 명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사주에서는 예술가적 성향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식상생재라던가 인성, 비겁, 식신으로만 이루어진 사주 구성이라던가 흔히 예술을 해서 먹고 산다는 이미지의 사주 구성들에 대해서도요. 예술하는 사주가 따로 있는가? 있다면 어떤 사주가 예술을 하는 사주인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식상생재도 뭐 예술가, 예술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내가 어떤 내 욕구를 해소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기운은 조금 더 어떤 현실적인 자원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오히려 많죠. 현실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예술을 하더라도 돈이 좀 되는 예술. 만약에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순수 문학보다는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대중의 기호에 맞춰진 대중예술 하는 분이 실 거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오행으로, 어떤 음향으로 식상생재를 하는가의 차이가 또 있을 거고요. 인성, 비겁, 식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인비식 사주인 거죠. 인비식 사주, 인성, 비겁, 식신, 오직 내 중심적인 기운으로만 인성에서 나로 와서 나로부터 나가는 이런 3단 구조로 된 사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3기 성상격이 될 수 있는 사주이고요. 이런 사주는 예술하는 사주라고 볼만하죠. 꼭 예술을 해서 예술하는 사주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사회적 시스템에 맞춰서 살기는 글러먹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흔히 예술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뭐 이거는 교육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성이라는 건 인풋하는 거고요. 식신이라는 건 아웃풋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아웃풋, 발산해낸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걸 넘겨준다 하는 의미에서는 교육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목생화로 이루어진 인비식이라고 하면 거의 뭐 교육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인데 월지가 자수고 월간이 병화식신이다. 이랬을 때는 수생목 배워서 목생화로 발산해내는 선생님 사주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술가 사주라고 한다면 저는 관이 많은 사주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일간은 약한데
주변이 관성으로 이루어진 구조면 나를 억압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디를 가든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나다움을 발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구조라고 하면 그 억눌린 기운이 내 욕망이 되거든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 살 길을 찾는 게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비겁이 약하고 관이 강한 사주, 압력이 큰 사주죠. 요렇게 눌렸다가 한 번에 뻥 터지는 사주. 사실상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눈치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어디를 가나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상황들 투성이기 때문에 뭔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저어되는 분들은 이렇게 예술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는 분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관성, 토라는 건 뭐예요? 목, 화, 금, 수의 에너지가 모두 들어가 있는 뭔가 뭉뚱그려져 있는 기운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포괄하면서도 어딘가 애매하고 뚜렷하지 않은 기운. 그래서 이 토라는 에너지 안에는 잠재된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가 많은 사주를 화개살이라고 하잖아요. 화개살이라는 건 밝음을 덮었다는 뜻이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색하는 기운인 거예요. 옛날에는 토가 많은 사주를 뭐 스님팔자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토가 관이라고 하면 어때요? 일간이 수라는 거죠. 수는 수 자체로 굉장히 정신적인 기운이고 생각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에 서로를 억압하는 이 기운들이 만나서 뭔가 고요한 상태, 특히 토로 수를 막아놓으면 수가 목으로 흘러가지 못해요. 흐르지 못해요. 보통은 이제 식상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우리가 표현하는 기운, 발현하는 기운이라고 해서 이제 예술성과 부합하는 기운인데 수 같은 경우는 물론 목으로 나아가는 예술성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토 안에 고여있는 형태로서의 그 고유한 예술성이 또 있어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예술성을 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의미에서 절대로 뭔가 이제 예술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예측하기 힘든 사주가 있다면 재생관 하는 사주. 재생관이라는 거는 주변에 맞춘다, 대의에 맞춘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사주는 이런 예술적 영역에서는 좀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사랑스러운 불 에너지를 갖고 계신 반부님입니다. 저는 엠버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분의 질문은 저는 약한 불이라서 도움되는 불 나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물을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부족한 오행을 따라다닐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에너지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주 통변을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오행이 다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모든 오행이 다 들어가 있으려면 모든 오행의 에너지가 조금씩만 분배돼야 되잖아요. 모든 오행이 조금씩 다 약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오행이 3개 혹은 4개로만 구성된 사주들은 보면 뭔가 딱 특징이 잡히는 뭔가 화의 특징, 수의 특징, 금의 특징 이렇게 그냥 압도적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사주는 그냥 그 에너지가 기본적으로는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거예요. 사주에 불밖에 없는데 갑자기 운에서 물이라는 에너지가 오면 굉장히 낯선 에너지가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운이죠. 특히 이제 지장간에서도 그런 오행을 찾아볼 수 없는 사주라고 하면 그냥 언뜻 보기에는 나한테 없는 게 왔으니까 뭔가 보완되는 에너지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긴 했는데 그건 관성이어서가 아니라 불한테 물도 마찬가지고 물한테 불도 마찬가지고 금한테 목도 마찬가지고 목한테 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질적인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자체로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반갑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그 생의 흐름이죠. 어떻게 흘러가나. 만약에 오행이 다 있는 사주라고 해도 목생, 화생, 토생, 금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주라고 하면 기의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어떤 오행이 강하다, 약하다 그거를 떠나서. 그런데 같은 오행이 다 있는 사주라고 해도 목과 화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생이 안 된다. 극과 극으로만 붙어 있고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사주, 불통인 사주, 이런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기가 막힌 사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통관용신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오행이 운에서 오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까지 가는 사주예요. 근데 운에서 수가 왔어요. 그러면 금생수까지 연결이 되는 시기인 거죠. 그때는. 그럴 때는 또 자연스럽게 그 수를 반기게 돼요. 왜냐하면 금에서 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결핍이라는 게 있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인데 결핍된 에너지. 결핍을 보는 방식은 조금 공부가 돼야 되긴 한데 기본적으로 생을 받지 못하고 극만 받는 상태, 그리고 같은 오행이 주변에 없는 상태, 이런 식으로 딱 사주팔자를 펼쳤을 때 얘는 결핍된 에너지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랬을 때는 또 그 오행을 추구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반부님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반부님은 약한 불이지만 뿌리 없는 화가 아니고 이미 인목에서 목생화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이나 화가 결핍인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흐름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어요. 이미 금생수까지 갔기 때문에 반부님의 최종 지향성은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뭐가 에너지가 약해서 그 에너지만 기다려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자연스럽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가는 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에 대한 느낌이 익숙하고 또 수에서 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주. 근데 또 수생목을 위해서는 당연히 목생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생목을 자연스럽게 당겨올 수 있는 장치가 되는 화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조금 복잡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부족한 에너지를 당연히 좋아하게 된다, 이게 아니고 나한테 익숙한 것, 내 리듬에 편안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에너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반기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가볍게 여쭤봐요. 날짜와 시간을 받아 제왕절개로 태어난 경우에도 사주는 그대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지 시리즈 설명 너무 좋았는데 언젠가 있으실 때. 네네네. 갑자기 입이 작아지네요. 제왕절개 그런 거는 태어나는 주체가, 그러니까 아기가 알아서 정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날 이 시간에 아기를 낳아야지 하고 그날 배를 갈랐다 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의도로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선택해서 나온 그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내 생각에 좋은 날, 내 가치관에 맞춘 날, 어떤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을 굳이 인위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사주도 그대로 유효한지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하다. 사주팔자의 작동이 시작되는 그 순간은 그 아이의 첫 숨이 터지는 그 순간, 엄마와의 탯줄을 끊어내고 자기 스스로 쉬는 첫 숨, 그 순간에 입력되어지는 이 사주팔자의 글자들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 사주는 무효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는 자연 출산을 권장한다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장명소에 이름을 지을 때 오행을 짓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주 오행을 짓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름을 지을 때 사주 오행으로 짓죠. 사주를 볼 땐 이름의 한자를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자를 중시하는 장명가가 있고 한자보다는 오행 그대로의 에너지를 더 중시하는 장명가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 쪽이고요. 왜냐하면
오행마다 배속되는 자음과 모음이 있거든요. 그 이름으로 개운을 한다는 의미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금화, 목생화야, 화생토야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에 어떤 오행적 의미를 담아서 그 에너지의 파동을 전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그 에너지를 몸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생화가 필요한 이름인데 뭐 금생수 구조로 돼 있는 이름이다 라고 하면 그 이름을 목생화의 이름으로 바꿔서 주변에서 불러주는 거죠. 그 효과를 내가 보는 거고. 그래서 한자 자체에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미진인데 이름이 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냐 아닐 미자냐 이거는 이름을 개운을 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조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요즘은 또 이름을 쓸 때조차도 한자로 이름을 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굳이. 질문이 3개네요. 3개에 또 나중에 하나 더 달아주셨으니까 총 4개. 자, 1번. 무인일주에게 축토는 혹시 뭔가를 빼앗기는 기운일까요? 왜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축토가 겁재인데 편관이 겁재를 잡아줌으로 해서 오히려 겁재가 수재성을 극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를 뺏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지키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왜 축토는 빼앗긴다는 것인지요? 2번 연지의 해수, 시지의 묘목이 있습니다. 김인현 대운이면 해묘미 삼합 완성이 되나요? 이렇게 멀리 있는데 미토가 와서 해묘미 해수랑 묘목을 끌어오면 해묘미가 완성이 되나? 뭐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이진 않죠. 만약에 이제 묘목이 월지나 일지에라도 있었다면은 해묘미가 좀 실질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을 텐데 연지에서 시지까지 있는 묘목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전생과 후생을 연결시키는 그런 거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삼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신적인 에너지잖아요. 내가 삼합을 완성하겠다. 뭔가 삼합의 운이 왔을 때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겠다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해수라는 어떤 자원, 뭐 어떤 선천적인 재능일 수도 있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뭐 어떤 재성적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묘목이라는 나의 이상, 내가 계획하는 어떤 부분과 맞물리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미토라는 모종의 결말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의지의 발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변화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냥 막연해질 수 있죠. 이런 계획과 의지는 있지만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으로 실제로 손에는 잘 잡히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적인 건 어쨌든 연주에서 시작해서 시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멀더라도 결국은 10년 대운으로 쳤을 때 한 9년이나 10년째 정도 나중에는 마무리가 된다, 결과가 나온다, 어떤 모종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계유년, 갑자월, 을유일, 을유시는 심기성상격이라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인성수용신의 신약사주가 아닐까요? 계유년, 갑자월, 을유시, 을유일, 을유시, 을유일, 을유시는 심기성상격이 아니고 삼기성상격이겠죠? 삼기성상격이라고 하는 거는 생을 2번 받았다 해서 만약에 이제 금생수생목이다 하면 금이 수를 통해서 목까지 갔다. 그래서 하나의 상이 완성됐다 하는 의미예요. 금생, 수생, 목 했으면 금이 수로 한번 갔다가 수가 다시 목으로 변화한 이 하나, 둘, 셋, 3개의 기운이 하나의 상을 이루었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주에서는 어떤 완성된 의미의 한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격이다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금생수까지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또한 목에서 화까지 갔다?
그것도 또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미 변질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생화로 또 나가버리면 이거는 한 번 더 풀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 상이. 그래서 이 3기의 상으로 이루어진 격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봅시다. 이 사주는 금생수, 수생목 사주이네요. 금생수. 그래서 수생목으로 갔다. 3기 성상격이다. 이런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사주이다 라고 했을 때 인성 수용신의 신약 사주가 아닐까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억부적 관점에서는 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화는 이미 이 사주에서는 잘 쓸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월지 인성이 조금 더 강해지면은 목한테 도움이 되겠죠. 관이 너무 많으니까. 신약 사주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약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지 인성에다 인성이 투관까지 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뭐 굳이 뭐 신강 신약을 따지자면 중화 정도가 되겠다. 아니 근데 이 신강 신약을 논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신약이냐 신강이냐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어떤 기준에서는 신강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기준에서는 신약으로 볼 수 있겠죠. 대운은 신유 대운이라 지지의 금밭, 대운도 금밭. 금이 강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금생수해서 금을 수로 빼주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어차피 수생목을 위해서는 화가 좀 필요해. 화가 앞에서 당겨주는 기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오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지장간 어디에도 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화가 좀 간여지동으로 와줘야 되겠죠. 금도 녹이고 수생목도 되고 목생화도 되고 그래서 억부적 관점에서의 이 사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물론 이제 그러면은 3기 성상격이 깨지니까 나쁜 것 아니냐 했을 때는 뭐 격이 깨지니까 직업적으로는 어떤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특히 식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꼭 직업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만 작용을 하느냐 했을 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직업을 바꿔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능력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격이 흐트러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억부적인 관점, 이 사람의 만족도 차원에서 사주를 보자면 화가 기둥으로 오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이윤년, 갑자월, 을유월, 을유시, 무재, 무식상남이 내년 병오년, 후년, 정미년, 무신년 등 재성 식상이 들어오면 여자의 중함을 모르던 사람이 좀 여자에게 잘해주고 싶단 마음이 생기나요? 경자년, 이분이 아까 그분이신 거죠? 경자년 을경합 때 만났었는데 그때 딱 1년 자라고 본 모습인 금이 많은 T형 남자로 돌아왔었고 저와 무인일주라 인유 원진답게 헤어졌다 붙었다를 오지게 했는데 개인 정보라서 어쨌든 금기 많은 관인상생하는 무재성 남자가 사주에 식상이 오면 좀 여자에게 잘해주게 되나요? 여자의 마음을 좀 아는 감각이 생기겠죠. 나와 재성을 연결시키는 기운이 뭐예요? 식상이죠. 여자에게로 가는 징검다리가 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식상이 없는 남자분들은 재성이라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세요. 여자를 이해하는 센스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식상이 들어오면 재성이랑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재성도 없는 분이시다. 그렇죠? 식상 재성이 같이 없는 분이신데 식상이 오면 뭐 어쨌든 그래도 목생화가 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시선이 확대되고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여자에 대한 마음을 알아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재성이 없기 때문에 식상이 온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관인상생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자를 대할 때의 태도가 뭔가 배움이 일어나는 대상, 뭔가 어머니 같은 대상,
뭔가 어르신 같은 대상, 내가 말 잘 들으면 예뻐해 줄 거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로 접근하시는 분이실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분과 연애를 할 때 어떤 남녀 간의 그 특유의 꽁냥꽁냥하는 로맨틱한 화학적 반응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라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주 구성의 부족한 부분을 이름으로 보강 가능한 건가요? 아까 한 분의 질문이랑 좀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이름으로 보강 가능한 건가요? 보강하기 위해서 뭔가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장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내 운명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까지는 저는 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미세한 파동을 바꿔나간다는 의미에서 무의미하진 않다. 또한 바꾸고 나면 기분이 좋다 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명을 할 때는 한자보다는 한글 자음 모음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일주인데 정미일주는 지지가 식신이긴 하지만 미토가 워낙 조열하고 미토 안에 있는 정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가녀지동급의 일주라고도 많이 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조인성 씨도 정미일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사주풀이를 보는데 식신이 닫히면 건강이 안 좋고 인성과 식신을 조화롭게 쓰는 게 좋다. 좀 인성과 식신을 조화롭게 쓰는 게 좋다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식신이 닫히는 게 어떻게 하면 닫히는 거고 인성이랑 조화롭게 쓴다는 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식신이라는 의미가 내 몸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식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본능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 그리고 생리적 욕구, 먹는 욕구, 배설의 욕구, 여타의 욕구. 그런 욕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일단은 내 몸과 같은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특히 일주의 일지 자체가 이미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내 몸입니다. 그래서 일지가 식신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 식신이 극을 받거나 충을 받거나 했을 때는 건강상 어떤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식신을 극하는 건 또 인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미일주인데 묘목이라는 편인이 와서 얘를 극했다 하면 편인이 식신을 극한 경우이죠. 이게 이제 사주적 용어로는 도식이라고 하는데, 인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이잖아요. 생각하는 거. 특히 이제 편인은 더 골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식상이 나의 밥그릇이라면 딴 생각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했다. 어떤 거에 빠져서 공부만 하다가 건강을 등한시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묘목과 미토 같은 관계는 또 조금 특수한 관계긴 해요. 요거는 삼합으로 이제 합쳐지는 기운이라서 일반적으로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경우를 편인 도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랬다는 거는 먹고 사는 일 혹은 내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인성이라는 비현실적 영역의 기운을 씀으로 해서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도식의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어떤 TV 프로 보면은 그 쓰레기 집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집을 치우지 않고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안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냥 자기 세계 안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 현실을 등지고 사는 상태.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 봤을 때의 도식적 형태이고요. 조금 더 가볍게는 내가 편인적 기질로 어떤 공부에 미친 듯이 빠진 거예요. 덕후적으로. 그래서 먹는 것도 까먹고 자는 것도 까먹고 주구장창 몇 날 며칠 이것만 파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 잃겠어요? 건강을 잃겠죠. 그게 이제 인성이 식신을 극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인성과 식신을 조화롭게 쓰는 게 좋다는 거는 그렇게 극하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일 텐데, 긍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식상이라는 내 욕구, 내 입, 이게 인성이라는 지성의 컨트롤을 받아서 뭔가 지적 가치가 부여된 형태의 욕구를 발현하는 일.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인성을 쓰지 않고 식상을 쓴다는 거는 공부는 하지 않고 입만 살아서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인성을 쓰고 식상을 쓴다는 거는 내가 충분히 배워서 충분히 연구해서 그걸 나의 것으로 충분히 소화한 상태에서 전달해내는 능력, 긍정적으로 인성과 식상을 같이 조화롭게 쓰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물을 먹고 잘 자라고 겨울 나무는 땔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가을에 태어난 강한 쇠인데 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강한 금은 불에 잘 달궈져서 써야 할까요? 아니면 나무를 잘 베야 할까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부족한 물을 더 얻는 것보다는 나무나 불이 필요한 사주 같아 궁금합니다. 그런데 늘 임수 남자들이랑 잘 돼요. 어쨌든 이제 여름에 태어난 나무, 뭐 겨울 나무, 이제 이런 거는 그 말인 것 같은데, 우선 간목의 경우에요. 간목은 기본적으로 생목과 사목을 구분해야 되고요. 생목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것, 사목 같은 경우는 건조한 에너지, 수가 결핍된 상태를 사목이라고 합니다. 생목인 경우는 보통 재화하는 것, 생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사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뭔가 철학적 사고. 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돈보다는 명예지, 뭔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하는 거에 더 즐거움을 느껴 하는 게 사목인 거고, 이거는 어떤 상징성 같은 거예요. 그 실체보다는 그 실체에 부여된 의미, 상징성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것들로 어쨌든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오행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을에 태어난 금이라고 하면 금의 계절에 태어난 금이니까 당연히 강하겠죠. 금은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무엇하는 금인지, 어디로 가는 금인지, 그 금의 목적성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경금이다, 그러면 그냥 원석 같은 거잖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근데 이제 이 원석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불로 녹여야 되는 거죠. 이 원석의 목적성을 찾아내야 되는 것. 만약에 이게 강한 금이라고 하면 이 금으로 나무를 베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그냥 아작나겠죠. 나무가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작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나무의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속성의 금일 경우에는 불도 만나야 되고 수로서 풀려나가면 더 좋고, 수로서 풀려나가는 와중에 목을 만나서 간접적으로 금극목까지 하면 더 좋은 그런 구조의 사주로 보여집니다.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물을 먹고 잘 자라고 겨울 나무는 땔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가을에 태어난 강한 쇠인데 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강한 금은 불에 잘 달궈져서 써야 할까요? 아니면 나무를 잘 베야 할까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부족한 물을 더 얻는 것보다는 나무나 불이 필요한 사주 같아 궁금합니다. 그런데 늘 임수 남자들이랑 잘 돼요. 어쨌든 이제 여름에 태어난 나무, 뭐 겨울 나무, 이제 이런 거는 그 말인 것 같은데, 우선 간목의 경우에요. 간목은 기본적으로 생목과 사목을 구분해야 되고요. 생목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것, 사목 같은 경우는 건조한 에너지, 수가 결핍된 상태를 사목이라고 합니다. 생목인 경우는 보통 재화하는 것, 생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사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뭔가 철학적 사고. 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돈보다는 명예지, 뭔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하는 거에 더 즐거움을 느껴 하는 게 사목인 거고, 이거는 어떤 상징성 같은 거예요. 그 실체보다는 그 실체에 부여된 의미, 상징성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것들로 어쨌든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오행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을에 태어난 금이라고 하면 금의 계절에 태어난 금이니까 당연히 강하겠죠. 금은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무엇 하는 금인지, 어디로 가는 금인지, 그 금의 목적성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경금이다. 그러면 그냥 원석 같은 거잖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근데 이제 이 원석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불로 녹여야 되는 거죠. 이 원석의 목적성을 찾아내야 되는 것. 만약에 이게 강한 금이라고 하면 이 금으로 나무를 베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그냥 아작나겠죠. 나무가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작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나무의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속성의 금일 경우에는 불도 만나야 되고 수로서 풀려나가면 더 좋고 수로서 풀려나가는 와중에 목을 만나서 간접적으로 금극목까지 하면 더 좋은 그런 구조의 사주로 보여집니다. 사주는 운명론인가? 결국 모든 일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사주인지 궁금한 요즘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인지 뭔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포괄적이면서 많은 얘기가 필요한 질문인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사주는 운명론이죠. 운명론인데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 이 운자가 뭔가요? 움직일 운입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 생명.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의 핵심은 운동성이거든요. 모든 건 변화하고 고정된 것은 없고 그 변화를 주도해가는 주체 세력이 나인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움직임은 자연이라는 어떤 바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사주 명조 안에서는 내 의지가 개입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사주는 10년이라는 거대한 대운을 통과해야 되고 그 대운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1년 1년이라는 새 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 운을 나라는 제약된 형태로 통과해 가야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움직임의 방향을 해석해내고 예측해내는 것, 그게 사주 명리라고 한다면 자연의 눈높이에서 보면 모든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인간이 아닌 자연의 의지대로. 그런데 내 개인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내 인생이라는 건 내 의지가 개입해서 긍정과 부정을 조율해 가면서 주어진 오행적 자원들을 변주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과연 문장으로 정리를 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쉽고 전달력 있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의 중간 상태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게 내 의지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주팔자대로 산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구조화된 내 에너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자연스러운 결대로 사는 것. 부정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고 긍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상태. 그렇구나. 그게 나다운 거구나.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힘들다 보면 또 나아지겠구나. 이런 감정 상태가 나다운 거구나. 내가 조금 인간미 없고 틱틱대고 뭐 성격이 지랄맞긴 해도 거기에 맞는 환경 안에서는 또 충분히 긍정적인 발현이 될 수 있게끔 내 의지를 개입시키는 것. 그렇게 조율해 가는 상태가 최대한 편안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아마도 사주팔자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정리하고 싶네요.